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임흥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임 변호사님 오늘 이제 녹화하는 날 아침에 보니까 박재균이라고 동아일보 네네네. 칼럼에 아주 대놓고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네.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느냐? 네네. 특정 신문이.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중앙 뒤에는 홍석현이가 있고 이런데 사실상으로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 가려는 찰나에 저들이 정확한 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고 그리고 또 전파하는 언론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지금 문 정권을 빨리 보내고 이 정확하게 이 좀 기존의 보수의 잘못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새로운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문 정권이 무너져서 그걸 갖다가 심판하고 또 한국 사회에 문 정권이 가져온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보다는 대통령제 자체의 모든 게 잘못이 있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일단 처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제도의 어떤 개혁은 당연히 뭐 항상 고민하고 뭐 시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이제 특히 문가리가 뭐 뭉크 예거의 어떤 모습은 이건 단순히 어떤 제왕적 대통령 이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정말 뭐 이전 정권의 어떤 대통령과 그 핵심 정권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탐욕의 어떤 그런 결과들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은 사실 뭉크예거 이 문가리는 말 그대로 그 개인적인 탐욕 플러스 대한민국을 완전히 없애겠다 내지는 중국과 북한의 아가리에 넣겠다는 게 그 어떤 지금 그 본인의 의도라고 지금 다 드러난 이 마당에 그들과 무슨 개헌을 하고 뭐를 무슨 이게 시스템의 어떤 개혁을 얘기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전쟁으로 치면은 정말 뭐 히틀러가 지금 베를린에 지금 이제 해서 오늘 내일 자살할 만만 남아 있는데 뭐 소련이든 미국이든 어느 갑자기 강화를 얘기하면서 히틀러에게 살 길을 살려주어서 어떤 이런 기존에 있었던 뭐 유태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덮어주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것인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자기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나오도 박근혜 정부하고 조선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중앙도 썩 좋지는 않고 동아도 안 좋았어요. 아이고 뭐 제왕적 대통령 있어봤자 우리 더 피곤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영향력을 깊숙하게 행사하고 또 사회에 가장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약화된 정부, 약화된 권력 시스템 이것이 우리한테 좋다. 이렇게 지금 분산되고 약화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유래가 참 유서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유서가 깊은데요. 그러니까 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정말 끊임없이 그 강력한 국왕을 이러저러한 뭐 주작이니 뭐니를 갖다 끌어붙여서 강력한 왕권 자체를 틀어주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던 이제 그 조선 4대부 선비 계층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뭐 대한민국 2021년 대한민국 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수 언론, 재벌, 뭐 기타 이런 기득권층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현재 쥐고 있는 이익을 흔들 수 있는 모든 여지 제가 볼 때 그 넘버원이 검찰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넘버 2 이제 아예 검찰을 포괄하는 정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누구라도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적인 이익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뭐 목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보수 매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영화 뭐 내부자들처럼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기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대통령제나 청와대라는 것은 필요 없고 권력을 아주 분산 약화시켜서 껍데기뿐인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 중에 일부일 뿐인 총리 그리고 또 뭐 국회의원이 서로 계파별로 지금 장관 자리를 나눠 가지는 이런 시스템이 좋다.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지금 보수라면서 진짜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 대치 하에서 약한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한이 지금 한국을 세계를 이 핵이나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또 도발을 하고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쪽의 이 주사파 친북 세력들에게 평화 공세, 허위 평화 공세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대처하는데 대통령제가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거기에 아예 관심이 없던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스스로 뭐 말로는 보수 언론 하지만 사실 이전에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서야 좀 본격적으로 느낀 건데 사실 조중동 세계 언론사들이 사실 굉장히 친중적인 모습들을 최근 들어 특히 많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어떤 안보적인 어떤 이런 어떤 그 중요성에다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뭐 결과적으로 재벌이 원하는 대로 뭐 끊임없이 대한민국 재벌들은 어쨌든 중국과의 협력, 중국의 투자, 중국과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교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보 의식이 강한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가의 마찰을 뭐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을 보자면 저기 대통령제의 특징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딱 규정을 해버려요. 예.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제도 장단점이 있고 또 이원 집정부제도 엄청난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라고 붙여서 아예 그냥 부정하고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는 권력의 분산에 의한 효과만을 이야기를 하지 그 이원 집정부제가 가져올 수 있는 기득권 지향적인 부분, 부패,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원 집정제 어떤 효시라 그러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프랑스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드골이라는 사람이 워낙 독재를 이제 독재 친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원 집정제라는 것을 이제 했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이제 프랑스 제5공화국이 선입돼서 드골, 뭐 데스탱, 이제 좌파 대통령이었지만 미테랑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있었을 때 그나마 프랑스가 뭐 경제도 성장하고 내부적인 어떤 그 응집력도 발휘도 하고 국제 정치적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세계 다시 그렇습니다. 다시 복귀가 되는 복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핵무기도 개발하고 예, 막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완전한 이원 집정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약화된 대통령.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의회가 또 강하지도 않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정말 대통령과 의회가 적절한 권한을 이제 사용하면서 아무 누구도 독재하지 않는 모습 상태는 이루어졌는데 요즘 프랑스를 보고서 야, 저 참 정치 잘한다. 프랑스가 발전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아마 전 세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과적으로 이원 집정제를 해서 뭐가 중요한가? 이원 집정제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가의 힘을 응집을 시켜서 무언가 제대로 된 목표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무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놔둔다. 그것이 절대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이원 집정부제를 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봤을 때 오스트리아의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총리도 있지만 오스트리아가 여야가 연정으로 6대4 4대6을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유지한다고 처음에 네. 좌우가 연정을 해서 네. 왔는데 네. 최근까지도 그렇게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연정으로 인한 패단이 야당이 없는 나라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되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구가 나와가지고 자극을 주니까 그나마 오스트리아 정치가 약간의 자극을 받는 그런 시기고요. 네. 독일이 보면 대통령도 있고 총리가 있지만 독일 대통령은 사실상 마담. 그냥 얼굴 마담에 그렇습니다. 불과 바지 사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이 한국에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총리가 그 뭐 누군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 이원 집정부제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정확하게 이 한국의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는 사람들이 내세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회가 지고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면서 따돌아가면서 해먹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 좀 그렇게 해먹고 있는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어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은 이제 장관도 못 해먹게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뭐 현재 있는 공수처장 이런 것들 다 누가 임명하느냐? 국회에서 임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형식적인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투표한다고 줄 서갖고 대통령을 뽑아봤자 그 뽑힌 대통령은 외교나 뭐 통일 안보에 입장이 있다고 하지만 힘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말 듣겠습니까? 위기에서 그렇습니다. 총리가 듣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합참의장이 듣겠습니까? 상군 참모총장이 듣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도대체 거기에 군을 투입해서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누가 내리게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남북 간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언제 북이 도발할지 모르는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프랑스 제5공화국의 이원 집정제는 정말 프랑스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 뭐 2차 대전에서의 파멸, 뭐 이런 등등이 해서 정말 정치적 타협책으로 드골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 드골이라는 양반이 워낙 독재를 하는 양반이니까 정말 서로 이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내세웠던 거지, 그게 어떤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을 뭐 외정과 내정으로 이게 어떻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외교나 국방을 담당한다. 아니 국방이란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 병력을 뭐 전쟁 상황이 아닌 이상 뭐 일사단을 여기 두고 저기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 예산에 뒷받침된 군 장비의 획득, 예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예산을 가지고 총리가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이 대통령의 영을 따를 리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이 제2공화국 정말 박정희 장군을 필두로 한 사실 전체 다 가담한 사람을 전체 합치면 정말 5천 명도 안 되는 군인에 의해서 좀 속절없이 무너지는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런 나라에서 다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과 북한을 넘어서 중국까지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원 집정제에서 내정과 외정을 구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장미연 총리가 그냥 수도원에 숨어버렸고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찾는다고 난리가 났고 그냥 윤보선 형식상의 대통령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 한국의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혁명을 했을 때 그때 한국의 정치는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윤보선 이 누굽니까? 장면 국가가 살아버린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유언 집정부제를 개헌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제에 뭐 폐단만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제도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제왕적이라고 해가 이걸 없애버리자고 하지만 이걸 없애고 이렇게 이원 집정부제로 갔을 때 북이 만약에 도발해 왔을 때 북이 만약에 남측에 특수부대를 갖다가 한 1,000명쯤 깔아서 온 남쪽 별을 갖다가 다 도발을 하게 될 때 그때 누가 과연 이걸 갖다가 대처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이중적인 어떤 그 구조 속에서 결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이끌지 못하는 상황이 가는 경우가 뭐 당연히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예전에 이제 JP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내각제를 주장하면서 이제 독일식의 어떤 이제 건설적인 이제 정부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좀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많이 들고 어쨌든 뭐 소장님도 뭐 그런 생각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라고 제가 짐작합니다만은 저도 미우나 고우나 대한민국이 70년 헌정사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제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자 이제 남은 것은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폐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치학자나 뭐 공무원들이 이런 대략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고치는 거요. 청와대를 없애라. 우리 저 현행이실 공약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은 그냥 실이라고 해가 청와대가 아니고 정부 총합청사에서 문재인 약속대로 근무하면 그렇습니다. 돼요. 같이 근무하고 그래서 이 대통령 주변에 경호 인력이나 또 대통령 주변에 청와대의 각 수석이니 뭐 안보실장이니 정책실장이니 비서실장을 다 없애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실장이라서 한 50명만 두면 돼요. 네. 행정부를 중심으로 문서 관리하고 정말 전화 연락이라도 관리하고. 그래서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만 감시하는 그 대통령과 그 가족, 자식, 주변 측근만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실을 운영해가 공수처를 할 게 아니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잘못은 철저하게 잡아내도록 이 특별감찰관을 제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대통령 선거 때 같이 뽑아요. 대통령하고 특별감찰관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투표로 뽑아가지고 힘을 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 로마의 호민관처럼. 그래서 대통령을 견제하라. 그렇죠. 비리만 견제하면 된다. 눈을 뜨고 지켜라. 그래서 당신은 대통령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사할 수 있는 수사관들을 부여하고요. 그래서 투표로 뽑으면
견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니나 내나 같이 보고 어디 다 있을까? 투표로 그냥. 그게 이제 로마식의 집정관이 있고 예, 이제 호민관. 집정관을 견제하는 호민관이 호민관. 둘 다 이제 예. 민회를 통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호민관은 평민 민회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대등한 어떤 그 권력 관계를 유지했었던 건 사실이었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게 청와대가 뭐 당의 지시에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뭘 움직이게 하고 이런 부분을 못하도록 아예 정당과 대통령 사이를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네. 미국 최소한 이제 미국 정도라도 진짜 예, 차단해 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당과 관련되는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전화하거나 압력을 넣거나 법을 부탁하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아니 그래서 참 그러니까 미국식 이제 대통령제하고 비교해도 참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뭐 오바마도 그렇고 트럼프는 좀 덜했지만 뭐 어떤 입법이 이제 대통령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이제 쪽 의원들도 막 100만 원에 밥 먹자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빌고 막 뭐 물론 이제 화화 웃지만 사실 비는 거 아니면 좀 해달라고. 그럼요.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주 무슨 뭐 황제가 이게 와서 하사하는 듯이 그러면 막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가가지고 막 조아리고서 황공하나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냥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생각하고 정말 소장님 말씀에 100% 저는 동의합니다 진짜. 예, 이런 몇 가지만 고치게 되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폐를 없애고 또 장점을 살리는 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만 고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에도 있고.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안 하면서 지금 대통령제를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면서 자 거기에 지역 분권을 넣습니다. 지역 분권을 넣으면 나중에 이제 북한에 대한 분권도 슬그머니 넣을 거예요. 네. 100%. 네. 쟤들이 이 보수들 보고 뜯어먹으려고 눈이 벌건 우리도 고기 한 스테이크 먹자. 이제는 대통령 할 놈 없다. 네. 그러니까 다 고기 니도 한 토막 나도 한 토막 나눠 먹자는 놈들한테 고기만 던져주면 그것만 쫓아가지. 그 개헌을 할 때 권력 분점, 지역 분권이라는 부분에서 넣어놓은 함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뭐 절대 뭐 눈을 두질 않겠죠. 지금도 보면 문재인 들어서 지난번에 형식상으로 지난 대선 때 네. 지가 뭐 개헌 약속을 좀 했을 거라 봅니다. 네. 여야에 탄핵하는 세력들을 하는데나. 그래서 권력 지역 분권을 이야기했잖아요. 지역 분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분권을 넣어서 연방제로 가는 계기를 한국 헌법 안에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국정원도 뭐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헌법 정신에 넣어서 폐지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대응 자체를 흐트러버리는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정신을 손대기 시작할 때 네. 제대로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부패 문제를 한번 봅시다. 부패 문제. 자 이제는 장관쯤 되면 총리가 지시한다고 총리 각하 알겠습니다 하고 뭐 일어나서 전화 받겠습니까? 그거는 제 영역입니다. 이제 이러지 않겠어요? 터치하지 마라. 네. 그러면 이제 뭐 경제 관련 부분에는 거의 뭐 재벌들이 지고 흔들 거 아니에요. 지금 정경련에서 유언집정부제 찬성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수건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조중동이 그러는 것도 정경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재벌들이 뭐 규제 완화라든지 뭐 경쟁력 강화라는 핑계로 온갖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걸요? 그렇습니다. 자신들 위주로. 그러니까 최근에 검찰 관련된 문제에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참 로스쿨하고 비슷한 것이 이제 노무현하고 문가리가 서울대 법대 출신들 이제 고시 출신들이 잘 나가는 게 미워서 이제 고시를 없애고 이제 로스쿨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기득권층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좋다. 이게 뭐 내 자식이 이제 고시 안 붙고도 변호사는 될 수 있는 기회였구나. 너무 좋아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십몇 년이 지나니까 아주 지금 뭐 지금 살판이 났는데 예. 저는 검찰 폐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 기득권층들이 그 검찰 없애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문가리를 저는 굉장히 응원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정말 참 기득권의 어떤 담합과 그 어떤 그 부패 구조가 사실은 굉장한 나라인데 그게 유일하게 그나마 좀 견제하는 게 이제 아시는 바와 도쿄지검 특수부 사실 뭐 하나 고 기관 몇 개 외에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우나 고우나 검찰만이 이재용이 보고 너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오라 깜빵 가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기득권층들한테는 이제 고시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이놈은 검찰만 이제 없애거나 무력화시켜 버리면 정말 이제 그 어떤 자신들한테 나아가는 길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가리가 그걸 해주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안 뭐 공수처법 설치안 이런 것들을 다 뭐 겉으로는 마지못해 통과시켜주고 했지만 사실상 그 통과되고 지금 시행되는 이유가 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아예 이제 검찰이 아니라 이제 아예 그 국정의 권력 자체를 이제 어느 한 사람이 한테 집중이 돼서 무언가 자신의 뜻대로 뭐 하다 뭐 물론 뭐 문거리 같은 놈들이 나와서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행여라도 좀 이렇게 무언가 개혁을 하겠다는 놈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이 저는 개헌 제안의 가장 큰 개헌의 어떤 가장 큰 목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회 기득 상류층 보수 언론이라든지 뭐 또 권력화된 좌파 언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의 뭐 땅 투기에 기반한 투기 세력 그리고 뭐 언론 그리고 또 뭐 이 정치인 그리고 뭐 한국의 자산가 세력 그리고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꽁꽁 뭉쳐서 그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모든 부분의 법과 제도 원칙을 다 흔들어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뭐 지금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도 저는 뭐 LH는 정말 시작에 불구하고 이제 뭐 요즘에 뭐 언론에 보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진정한 금싸라기는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관련된 공기업에서 저는 뭐 SH, KH 여기서 다 튀어나올 거로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우리 당원분들이나 어떤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산 저도 이러저러 돌아다니면 그 격차가 정말 이제는 좀 피부에 실감할 정도로 됐는데 이게 과연 물론 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긴 했겠지만 저는 이거는 분명히 지금 94, 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자체와 분명히 연관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이 지방에 배분되는 얼마 안 되는 국가의 자원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도 될까 말까한 정말 이 격차를 해소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중앙과 결부된 지방 토 세력들의 정말 이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와 전횡들이 결국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점점점 더 벌이고 교육자치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교육자치 지금 교육 공무원들 부분에 뭐 다 이렇게 선거로 뽑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들을 그러면서 이 교육감의 이 굉장히 공적인 성격이 상실되고 마치 정치 권력의 일종의 뭐 스테이크를 차지한 전리품처럼 취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뭐 지방에도 정말 젊은 개혁적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뭐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로서는 그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그게 뭐 당장은 모르지만 뭐 이게 무슨 지방 분권 시대가 아니라 지금 지방 자치를 단계적으로라도 점점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아예 없애버려가지고서 정말 국가의 그 자원 이 정말 좁은 이 나라를 먼 호남 영남으로 나누고 또 경남 경북으로 나누고 경북과 대구로 나누고 부산과 경남을 그걸 나눌 만한 무슨 땅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가가 정말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정말 느슨하게 뭐 지방 의원이라 합시네, 뭐 지방 자치단체장이라 합시네 해가지고서 뭐 건물 짓고 해외 다니고 이따위로 해서는 지방 발전은 고사하고 곧 세월만 이제 한 몇 년만 제가 볼 때 지나면 이제 대한민국의 지방 중에 이제 주민들은 아무도 뭐 다니는 사람 이제 나이가 막 100세 넘으셔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그냥 지방 자치단체하고 지방 의회 의원들하고 공무원 몇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이 방향을 틀어서 지방 분권화 시대가 아니라 지자체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대한민국도 살고 지방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대하게 지금 무너진 국가의 시스템을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손을 보려고 하면 대통령제로 가서 제대로 된 사람이 손을 봐야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원집정부제 제도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 시스템을 더 와해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번 만약 이원 집정제 혹은 어쨌든 뭐 내각제, 결과적으로 내각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결국 이제 이런 개헌이 시작돼서 이제 시스템이 이제 그 헌정 시스템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정말 한 0.1% 확률도 잘 돼야 일본, 그다음에 한 5% 10% 정도 확률로 잘 돼봐야 제2공화국.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에서는 제2공화국 시절이 좋았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모든 것들이 전 개판 5분전에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만은 절대 안 된다. 특히 뭉가리가 이제 퇴진 당하고 어떤 이제 이 좌파 주사파 세력에 대한 어떤 정리가 일어난 뒤에는 뭐 어떤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개헌을 해가지고서 국가 전체를 완전히 또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범죄자들한테 정말
범죄자들한테 정말 살 길만 만들어 주겠다는 거 같긴 한데. 개헌이라는 건 이건 원정 폐기와 관련되는 수기 그렇습니다. 뭐라고 문재인이 초반에 했던 거와 똑같아요. 한쪽에서 일방적인 정보를 줘서 개헌이 나쁘다고 하면 네. 아무도 안 알아들 거고 그렇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 하면 다 찬성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다른 요소들을 토론해 보고 싶다면 10년 이상은 토론해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전 전제는 하여튼 뭐 개헌을 만약 하려면 이게 전반적인 대한민국 변혁까지 저는 좀 지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선제적인 토론이 먼저 어떤 내용이 있어야 개헌이 가능한 것이지 떨렁 무슨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뭐 개헌을 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전에 정말 유신 개헌보다 못한 개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